그 목걸이가 왜 자네한테 있는 것이야? 우리 엄마 목걸이입니다. 2025년 3월 어느 날 오전, 태상그룹 본사 33층 면접실은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흘렀습니다. 강만석 회장을 포함한 5명의 면접관 앞에 24번째 지원자가 입장했죠. 24살 청년 이진호.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셔츠, 긴장으로 굳어진 얼굴이 역력했습니다.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시죠. 인사팀 박성호 팀장의 질문에 진호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록 보육원 출신이지만 태상그룹에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만석 회장의 시선이 진호의 셔츠깃 사이로 빠져나온 은목걸이에 고정되었죠.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낡은 목걸이. 회장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왜 내 목에? 떨리는 음성과 함께 회장의 손이 진호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72세 노인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고꾸라졌죠. 면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목걸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재벌 회장과 가난한 청년 사이에는 어떤 운명이 얽혀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이 찾아가길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면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서실장 최민수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죠. 네, 태상그룹 본사 33층입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다른 면접관들이 쓰러진 회장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인사팀 박성호 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의 맥박을 확인했죠. 진호는 멍하니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움켜쥔 흔적이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때 면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치원 전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죠. 45살의 날카로운 인상, 차갑게 빛나는 눈빛. 무슨 일입니까? 최민수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면접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치원의 시선이 진호에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당신이 뭘 한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그저 면접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호원, 치원이 차갑게 소리쳤죠. 복도에 대기하던 경호원 2명이 재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오.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도 모두 귀가 조치하세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치원의 목소리는 유난히 냉랭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진호의 양팔을 붙잡았죠. 진호는 저항할 틈도 없이 면접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구급대원들과 마주쳤어요. 들것을 들고 급하게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 진호는 자신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목걸이가 뭔가 관련이 있는 건가? 본사 로비에는 이미 경비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건물 밖으로 밀려났죠. 오전 11시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같은 시각, 구급차가 태상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에 회장을 조심스럽게 실었죠. 산소 마스크를 쓴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구급차 안. 회장은 의식을 잃은 채 미세하게 입술을 떨었어요. 소희야, 그 목걸이. 중얼거림은 희미했지만 옆에 탄 최민수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소혜, 회장님의 실종된 따님 말씀이신가?
최민수는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실 겁니다.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한편 언론사 사회부 기자 김영수가 제보를 받고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태상그룹 회장이 쓰러졌다고? 큰 건데. 그의 카메라가 조수석에 놓여 있었죠. 태상그룹 본사 홍보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0명의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앉았어요. 회장님 건강 이상에 대한 보도자료를 즉시 작성하세요. 언론 대응 매뉴얼도 준비하고요. 홍보팀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오후 2시 강치원은 비서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진호라는 면접 지원자 정보를 모두 가져오시오. 네, 전무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비서가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죠. 30분 뒤 진호의 지원서와 이력서가 치원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치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출생연도 2001년 보육원 출신이라는 기록. 설마 이럴 수가. 밤늦은 시간 강치원의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서울 야경이 찬란하게 빛났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24살, 보육원, 목걸이, 치원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제 와서 나타나다니. 그의 눈빛에 차가운 살기가 번졌습니다. 저녁 6시, 이진호는 서울 변두리 달동네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축축한 습기가 느껴졌죠. 좁은 방 안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유니폼과 건설 현장 안전모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진호는 낡은 책상 앞에 주저앉았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뭐였지? 그는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18살 생일에 건네준 봉투. 색이 바랜 신문지에 쌓여 있던 물건들이었죠. 봉투 안에서 은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자신이 평생 차고 다닌 바로 그 목걸이. 그리고 쪽지 한 장. 소희의 아들 진호. 부디 잘 자라기를. 진호는 쪽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수없이 읽었던 문장이지만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졌죠. 소희. 그게 내 엄마 이름인가? 18살 때 보육원 원장 할머니가 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너는 갓난아기였을 때 한 여자분이 보육원 문 앞에 놓고 가셨단다. 이 목걸이와 쪽지를 함께 남기고서 말이야. 그 사람이 제 엄마인가요? 아마도 그럴 거야. 하지만 그분은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어. 그날 이후 진호는 이 목걸이를 단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으니까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야, 나 김 사장이야. 진호가 문을 열자 편의점 사장 김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또 굶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라도 먹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김철수는 50대 중반의 다정한 아저씨였습니다. 진호가 이 동네에 온 지 6년. 그동안 김철수는 진호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었죠. 면접은 어떻게 됐어? 그게 이상한 일이 있어서. 진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김철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회장이 내 목걸이를 보고 쓰러졌다고? 그게 무슨...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섭기만 했어요. 혹시 그 목걸이가 뭔가 특별한 건 아닐까? 김철수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뭔지, 어디서 온 건지. 힘내.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럼 난 가볼게. 도시락 잘 먹어.
김철수가 나간 뒤 진호는 도시락을 먹으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진호는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10만 원의 일당.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아야 했죠. 오후 6시에 현장을 마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한 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 근무. 그렇게 번 돈으로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남은 돈으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틈틈이 검정고시를 공부해 고등학교 학력을 땄죠. 그리고 독학으로 대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태상그룹. 그게 내가 바라던 유일한 기회였는데 진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밤 11시 진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태상그룹 강만석 회장을 입력했죠.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오래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태상그룹 회장 외동딸 실종, 25년째 행방묘연. 2000년 3월 15일자 기사. 진호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강만석 태상그룹 회장의 외동딸 강소희 양 당시 21세 대학생이 등교 중 실종되었다. 경찰은 보모 박영자 씨와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아 납치 사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강 회장은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단서를 찾지 못했다.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희, 강소혜, 쪽지에 적힌 이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시기 2000년. 진호가 태어난 바로 그 해. 설마 나랑 관련이 있는 건가? 진호는 더 많은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강소희의 사진도 찾았죠. 젊고 아름다운 여대생의 미소. 진호는 거울로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사진 속 여인을 비교했어요. 눈매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1시, 진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죠. 내일은 편의점 사장님께 오늘 일 때문에 면접을 못 봤다고 말씀드려야 해. 그리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이게 왜 내 목에? 그리고 쪽지의 문장. 소희의 아들 진호. 혹시, 정말 혹시. 진호는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예감이 솟아올랐죠. 3월 18일 오전 9시 서울중앙병원 VIP 병실. 강만석 회장이 사흘 만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비서실장 최민수가 급히 침대 곁으로 다가왔죠. 주치의 이상훈 박사가 회장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과도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충격을 피하셔야 합니다. 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72년을 살아온 노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면접 봤던 그 청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진호, 당장 찾아.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두 알아내. 회장님, 지금은 건강을 먼저. 지금 당장이라고.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강치원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숙부님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치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치원이구나. 숙부님, 그 청년 말씀이신가요? 면접에서 불길한 일을 일으킨 자 말입니다. 치원은 회장의 침대 곁에 섰습니다. 저 역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데 신원이 불확실하고. 됐어.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숙부님 회사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사기꾼이. 나가봐.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치원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푹 쉬십시오. 치원이 병실을 나가자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 실장. 네, 회장님. 진호에 대한 신상조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게. 치원이에게는 알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최민수가 병실을 나간 뒤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밤 10시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죠. 소희야.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0년 3월 15일 아침 대학생이던 소희가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소희는 보모 박영자와 함께 집을 나섰고 그날 이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회장은 100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하지만 소희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딸을 지키지 못했어. 회장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보석함이 들어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꺼냈어요. 보석함 안에는 은목걸이 1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특별 주문 제작한 목걸이. 회장은 목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소희의 돌잔치 때 맞춤 제작했지.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 하나는 소희가 평생 차고 다녔고 하나는 회장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목에 있던 목걸이가 똑같았어.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희야, 혹시 내가 남긴 아이니? 목걸이를 꽉 쥔 손이 떨렸죠. 72년을 살아온 노인은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아직 퇴원하시기에는. 주치의 이상훈 박사가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괜찮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네. 하지만 내가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 25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도 더는 기다릴 수 없네. 회장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오전 9시 회장은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최민수가 차를 대기시켜 놓았죠. 최 실장. 네, 회장님. 이진호와의 면담을 주선하게. 조용한 곳으로. 이미 준비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을 예약해뒀습니다. 잘했네.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모르니 유전자 검사도 준비해두게. 유전자 검사요? 최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대학병원 검사센터에 연락해. 김정훈 교수를 찾아. 알겠습니다. 회장은 차에 올라타며 주머니 속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진호야, 내가 정말 내 피부치라면. 가슴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솟아올랐죠. 한편 병원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강치원은 운전석에 앉아 회장이 퇴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렇게까지 그 청년에게 집착하시다니. 치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럴 수가 없어. 절대로.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일을 시작하지. 3월 20일 오후 2시. 이진호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 섰습니다. 어제 저녁 받은 전화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죠. 이진호 씨, 태산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진호는 낡은 셔츠를 정돈하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계였습니다. 왜 나를 부르신 걸까? 2층 커피숍. 최민수가 입구에서 진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진호 씨, 이쪽으로 오시죠. 커피숍 안쪽 좌석. 강만석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진호와 눈이 마주치자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앉게.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떨림이 느껴졌죠. 진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진호의 목걸이에 고정되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나?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겁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갓난아기 때 보육원에 놓여졌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럼 그 목걸이는 보육원 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있었다고. 진호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소희의 아들 진호. 부디 잘 자라기를. 쪽지를 보는 순간 회장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소희라고. 회장님. 최민수가 급히 물을 건넸습니다. 회장은 물을 마시며 겨우 진정했어요. 진호군.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겠나?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 유전자 검사요? 진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 대체 무슨 부탁이네. 제발. 72세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호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22일 오전 10시 대학병원 유전자검사센터. 진호와 회장은 나란히 앉아 체열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교수가 설명했죠.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팔에 꽂힌 주사 바늘을 바라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일주일. 진호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편의점 야간 근무를 서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유전자 검사 생각뿐이었죠. 회장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딸의 사진을 꺼내보며 목걸이를 쥐고 기도했어요. 소희야, 제발 내 아이가 맞기를. 3월 29일 오전 김정훈 교수가 회장의 저택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봉인된 봉투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봉투를 받아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열어주게. 김정훈 교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 회장에게 건넸죠. 회장은 결과지를 받았어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죠. 유전자 일치율 99.9%. 결과지 위의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으아.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손이 떨려 결과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죠. 소희야. 72년을 살아온 노인은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회장님, 김정훈 교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축하드립니다. 외손자를 찾으셨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딸을 잃은 슬픔, 외손자를 찾은 기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다음 날 오전 10시,
진호는 회장의 저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거대한 정원, 웅장한 저택. 진호는 압도당했어요. 최민수가 진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재 문이 열렸어요.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진호가 들어오자 천천히 돌아섰죠. 왔구나, 진호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게. 할 이야기가 있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회장은 결과지를 진호에게 건넸습니다. 진호는 결과지를 받아 읽었죠. 유전자 일치율 99.9%. 이게 무슨... 진호야.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는 내 외손자다. 내 어머니는 내 딸 소이고. 진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외손자라고요? 그래. 25년을 기다렸네. 25년을.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호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어깨를 잡았죠.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호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뿌리. 엄마가 누군지, 가족이 누군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밝혀졌죠. 할아버지.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진호를 꽉 껴안았어요. 진호도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죠. 25년의 공백. 그 시간의 슬픔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 다 괜찮단다. 이제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회장은 진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서재의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죠. 진호는 회장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나한테도 가족이 생겼구나. 평생 혼자였던 청년.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월 3일 오전 10시. 태상그룹 본사 1층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강만석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옆에는 이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진호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25년 전 제 딸 강소희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회장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곁에 있는 이 청년을 소개합니다. 제 외손자 이진호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죠. 회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유전자 일치율 99.9%.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회장님, 따님은 어디 계십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후 1시, 전국의 모든 언론사가 특종을 보도했어요. 기적의 재회, 25년 만에 돌아온 혈육. 태상그룹 회장, 외손자 찾았다. 보육원 출신 청년, 재벌가 혈육으로 밝혀져. TV 뉴스는 연일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강소희, 이진호가 올랐죠. SNS에서는 감동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할아버지 찾은 진호 씨 축하합니다. 25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같은 시각. 부산의 한 요양병원 말기 병동. 74세의 박영자가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 이진호의 얼굴이 크게 비쳤죠. 박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움켜쥐었습니다. 진호, 진호라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잘 자랐구나. 폐암 말기. 의사는 수명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박영자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죠. 간호사님, 박영자가 힘겹게 불렀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네, 할머니. 종이 좀, 펜 좀 주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제발, 부탁입니다. 박영자의 간절한 눈빛에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종이와 펜을 가져왔죠. 박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 2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박영자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썼습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25년 전 강소희 양 실종 사건의 공범입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강치원 전무가 저에게 5억 원을 제시하며 소희 양을 유인해 납치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에 눈이 멀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희 양을 경기도 외곽 폐공장으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서 강치원이 고용한 조직폭력배들이 소희 양을 납치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소희 양은 10개월간 그곳에 감금되었습니다. 감시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을 했습니다. 박영자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결국 소희 양은 감금 장소에서 출산하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아이는 버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몰래 보육원 문 앞에 두었습니다. 편지지가 눈물로 젖었어요. 아기를 서울 보육원 앞에 놓고 소희 양의 목걸이와 쪽지를 함께 남겼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진호입니다. 박영자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25년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힙니다. 부디 이 편지가 정의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영자. 편지를 다 쓴 박영자는 봉투에 편지를 넣었어요. 주소란에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일보 사회부 앞. 간호사님, 이거 좀 붙여주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영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발 꼭 붙여주세요. 등기로. 알겠어요. 제가 내일 우체국에 가서 붙일게요. 고맙습니다. 박영자는 힘없이 침대에 누웠어요. 소희 양, 미안해요. 진호, 잘 살아줘서 고마워.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4월 5일 오전, 서울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김영수의 책상 위에 등기우편이 놓였어요. 뭐지? 김영수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첫 줄을 읽자마자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무슨... 편지를 끝까지 읽은 김영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특종입니다. 강소의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회부 전체가 긴급회의에 들어갔어요. 편집국장이 직접 편지를 읽었습니다. 검찰에 즉시 제보하고 특종 기사 준비하세요. 네. 한편 부산 요양병원. 박영자는 편지를 붙인 다음 날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임종을 지킨 간호사는 박영자의 평온한 얼굴을 보았죠. 편히 가세요, 할머니. 박영자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은 듯 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묵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4월 5일 저녁 6시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긴급 뉴스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속보입니다. 태상그룹 강소의 양 실종 사건, 25년 만에 진실 밝혀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영자 씨가 사망 직전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치원 태상그룹 전무가 배우로 지목되었습니다. 뉴스는 박영자의 편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납치 사주, 10개월 감금, 성폭행, 출산 중 사망. 하나하나가 끔찍한 진실이었죠.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앞에는 순식간에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렸어요. 경비원들이 입구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만석 회장은 저택 서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자의 편지 내용이 화면에 나오자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희가 그렇게 할아버지. 진호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이 10개월이나 그런 고통을.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죠. 72년을 살아온 노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치원이 내 조카가 어떻게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을 즉시 구성하시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네, 검사장님. 형사2부장 검사 박준혁이 대답했어요. 강치원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1시간 뒤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후 9시 검찰 특수부 수사관 10명이 강치원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태상그룹 본사 전무실도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강남 펜트하우스. 강치원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박영자 그 노파가. 딩동.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강치원이 인터폰을 확인했죠. 화면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보였습니다. 강치원 씨, 검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강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끝났구나.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죠.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강소의 양살인 교사, 감금, 성폭행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강치원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당장 검찰청에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강치원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검찰은 25년 전 금융거래 기록을 추적했어요. 검사님 찾았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3월 10일 강치원이 김태식이라는 인물에게 5억 원을 송금한 기록입니다. 박준혁 검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김태식이 누구지? 당시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현재 70세, 부산에 거주 중입니다. 즉시 소환하시오. 4월 7일, 70세의 김태식이 검찰청에 소환되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걸었죠. 조사실. 박준혁 검사가 통장 사본을 내밀었어요. 2000년 3월 10일 강치원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죠? 김태식은 묵묵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소의 양 납치 사건에 대해 아시죠? 지금 솔직히 말하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식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치원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가 박영자를 통해 소희 양을 유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하들과 함께 경기도 파주의 폐공장에서 소희 양을 납치했습니다. 박준혁 검사는 녹음을 확인하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 다음은요? 10개월간 그곳에 감금했습니다. 감시 인력은 5명이었습니다. 김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자들이 소희 양을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까? 네.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검사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죠. 감시자들 명단을 대십시오. 이만석, 조영철, 박상훈, 최두환, 김성우입니다. 모두 찾아내시오. 박준혁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틀 뒤 5명의 감시자들이 모두 소환되었어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노인들, 누더기 같은 삶을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 한 명씩 신문이 진행되었죠. 강소의 양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만석이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합니다. 조영철도 박상훈도 최두환도 김성호도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출산 당시 상황을 말하십시오. 김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애를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저희는 의사를 부르지 못했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폐공장 지하 창고에 묻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국과수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4월 10일 경기도 파주 외곽 폐공장터에 검찰과 국과수 팀이 도착했습니다. 지하 창고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뒤 국과수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국과수 연구소로 즉시 이송되었죠. 일주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님, 강소의 양이 맞습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이진호 군과의 모계 관계는요? 확실합니다. 소희 양이 생모가 맞습니다. 박준혁 검사는 즉시 강만석 회장에게 연락했어요. 회장님, 따님을 찾았습니다. 오후 3시 회장과 진호는 국과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최민수가 운전을 했죠.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연구소 영안실, 흰 천으로 덮인 유골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희야. 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아. 소희야. 아빠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72세 노인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25년 기다리고 찾던 딸, 이렇게 뼈로 만났습니다. 진호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진호예요. 엄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 진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영안실에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5월 2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죠. 강치원, 김태식, 그리고 5명의 감시자들, 총 7명의 피고인이 수갑을 찬 채 입장했습니다. 강치원은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방청석 최전방, 강만석 회장과 이진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어요. 전원 기립, 재판장 김태준 부장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좌우로 배석 판사 2명이 함께 들어왔죠. 착석하십시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강치원, 김태석, 이만석, 조영철,
박상훈, 최두환, 김성호에 대한 납치, 감금, 살인, 성폭행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석에서 박준혁 검사가 일어섰어요.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박준혁 검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치원은 2000년 3월 조직폭력배 두목 김태식에게 5억 원을 주고 피해자 강소의 양을 납치하도록 사주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 김태식과 부하들은 보모 박영자를 매수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기도 파주 폐공장에 10개월간 감금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그 기간 동안 피고인 이만석, 조영철, 박상훈, 최두환, 김성호는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임신했고 의료 지원 없이 출산하다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주먹을 떨었죠. 진호는 회장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어요. 검사는 피고인 강치원에게 납치 및 살인교사, 감금교사, 성폭행 방조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김태식에게는 살인, 감금, 성폭행 방조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이만석, 조영철, 박상훈, 최두환, 김성호에게는 살인, 감금, 성폭행 혐의로 각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강치원, 할 말 있습니까? 강치원이 일어섰어요.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업상 금전 거래를 했을 뿐입니다. 김태식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거짓말.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죠. 조용히 하십시오. 다시 한번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강치원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모든 것이 음모입니다. 재판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피고인은 착석하십시오. 다음은 김태식의 차례였습니다. 피고인 김태식, 할 말 있습니까? 김태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5명의 감시자들도 모두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5월 16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때까지 변론을 준비하십시오. 첫 공판이 끝났습니다. 2달간 5번의 공판이 이어졌어요. 증인신문, 증거 제출, 변론. 매 공판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회장과 진호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7월 5일.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재판정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주문. 피고인 강치원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다. 강치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피고인은 혈육을 돈으로 제거하려 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법정 최고형으로도 부족하나 현행법상 무기징역이 최선입니다. 피고인 김태식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만석, 조영철, 박상훈, 최두환, 김성호를 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장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고인들은 남은 생을 참회하며 보내기 바랍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치원은 변호인과 급히 상의했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김태식과 5명의 감시자들은 고개를 떨궜어요.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회장과 진호. 복도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장이 걸음을 멈췄어요. 마이크 수십 개가 앞으로 내밀어졌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제 딸 소희는 돌아오지 않지만 이 판결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호가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도 진호의 손을 맞잡았죠. 그리고 제 외손자 진호가 있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법원을 나섰어요. 2달 뒤 강치원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죠. 항소를 기각한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결국 강치원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어요. 전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 진호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9월 어느 날 강치원은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회색 죄수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모든 게 끝났구나.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 강치원은 무릎을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김태식과 5명의 감시자들도 각각 교도소에 수감되었죠. 그들의 남은 생은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었어요. 10월 5일 오전 10시 태상그룹 본사 옥상 정원. 강소희의 추모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제단. 그 중앙에는 21살 소희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 강만석 회장과 이진호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헌화했어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제단 위에 놓였습니다. 소희야, 이제는 편히 쉬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진호도 국화꽃을 올렸어요. 엄마, 제가 엄마 아들 진호예요. 비록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엄마를 사랑합니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석자들도 하나둘 헌화했죠. 태상그룹 임직원들, 소희의 대학 동창들, 그리고 보육원 원장. 모두가 소희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추모식을 마친 회장은 진호와 함께 서재로 향했어요. 진호야, 잠깐 앉아봐.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진호에게 건넸죠.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태상그룹 후계자 지명서야. 내가 정당한 혈육이니.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받기 싫으냐? 저는 그저 할아버지의 손자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회장은 잠시 진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 뜻대로 해. 대신 할아버지가 다른 제안을 하나 할게. 회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소의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야.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지. 진호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의 이름으로. 그래. 그리고 내가 이사장을 맡아줘. 너처럼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도와주는 거야. 진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만큼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진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9시 진호는 할아버지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정원에는 소희가 좋아했다는 목련나무가 서 있었어요. 비록 꽃이 피는 계절은 아니었지만 나무는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목련나무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죠. 강소희 1979년, 2001년 영원히 우리 곁에. 진호는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묵념했습니다. 진호야. 회장이 정원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도시락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들게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아직 팔팔하단다. 두 사람은 목련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회장이 도시락을 펼쳤어요. 김밥, 샌드위치, 과일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셨어요? 아니, 요리사가 준비했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메뉴를 골랐단다. 진호는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맛있습니다. 많이 먹어. 너 요즘 너무 말랐어. 두 사람은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식사를 나눴습니다. 장학재단 일은 어떠냐? 좋습니다. 이번 주에 첫 장학생 10명을 선발했어요. 모두 보육원 출신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래, 잘했네.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아이들이 너처럼 훌륭하게 자라주길 바래. 할아버지, 응?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군요. 회장은 진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행복하단다. 내가 있어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목련나무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회장과 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엄마가 저희를 보고 계실까요? 그럼 소희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게야. 진호의 가슴에 걸린 은목걸이, 회장의 가슴에 걸린 은목걸이, 똑같은 십자가 문양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올게요. 물론이지. 매주 일요일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니까. 진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 혼자였던 청년.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 진호는 저택을 떠났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회장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진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진호.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진호는 가슴에 목걸이를 만졌어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하늘 위 어딘가. 강소희가 아버지와 아들을 내려다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슬픔. 하지만 그 끝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죠.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되었고 악은 그 대가를 치렀으며 선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족의 소중함, 정의의 승리,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